조선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왕이 누구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보통 연산군이라고 해요. 폭군, 난폭한 왕, 나라를 망친 임금.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오고 드라마에도 그렇게 나오고 영화에도 그렇게 나와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해요. 연산군이 처음부터 폭군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즉위 초반에 이 사람 나쁘지 않았어요. 총명했고 글도 잘 썼고 감수성도 깊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조선 역사상 가장 예술적인 왕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백 명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 무덤까지 파헤쳐졌어요. 조정은 공포에 떨었고 백성들은 숨을 죽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504년 어느 날이에요. 연산군이 무언가를 알게 됐어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아주 어릴 때 있었던 일이었죠. 자기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연산군에게 어머니는 없는 존재였어요. 아주 어릴 때 어머니가 사라졌거든요. 왜 사라졌는지도 몰랐어요. 궁 안에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물어봐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없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어린 왕세자는 그렇게 자랐어요. 어머니 없이요. 근데 그날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를요. 사약이었어요. 신하들이 관여했어요. 바로 이 조정의 신하들이요. 그 순간 연산군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어요. 평생 억눌려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조선은 달라졌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폭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아들의 이야기예요. 어머니를 잃은 아들이 어떻게 무너져 갔는지, 그리고 그 무너짐이 어떻게 나라 전체를 집어삼켰는지. 천천히 들어보실래요? 한장, 궁궐에서 가장 외로운 아이. 1476년이에요. 조선의 봄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찾아왔어요. 창덕궁 깊숙한 곳,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성종의 아들이었어요. 아이의 이름은 이응이었어요. 훗날 우리가 연산군이라고 부르게 될 그 아이요. 태어날 때부터 조명했어요. 눈빛이 남달랐고 글을 배우는 속도가 남들보다 훨씬 빨랐어요. 보는 사람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아이 뭔가 다르다고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처음부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가 없었어요. 다른 왕자들에게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안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밤에 무서우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프면 이마를 짚어줄 사람이 있었어요. 이응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왜인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물어봐도 궁녀들은 눈을 피했어요. 내시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심지어 아버지 성종도 그 이야기만큼은 절대 꺼내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는 그냥 받아들여야 했어요. 어머니가 없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자라야 했어요. 궁궐이라는 곳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겉으로는 화려해요. 높은 담장의 기와 지붕, 넓은 마당,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 보이죠. 근데 그 안에서 자라는 아이 입장에서는 달라요. 궁궐은 철저하게 위계 질서로 돌아가는 곳이에요. 왕세자라도 함부로 웃을 수 없고 함부로 울 수 없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예법에 맞아야 했고 실수 하나도 용납되지 않았어요. 그 딱딱하고 차가운 공간에서 이용은 어머니도 없이 혼자 컸어요. 외로웠을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을지는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그나마 이용 곁에 있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계모였어요. 성종의 새 왕비 정현왕후였죠. 정현왕후는 이용을 나쁘게 대하지 않았어요. 나름 잘 챙겨줬어요. 밥도 먹이고 공부도 시키고 왕세자로서 필요한 것들을 갖춰줬어요. 근데 아무리 잘해줘도 계모는 계모였어요. 진짜 어머니가 주는 그 따뜻함은 아니었어요. 이용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그런 걸 더 민감하게 느끼거든요. 이용은 그 빈자리를 다른 곳에서 채웠어요. 글이었어요. 그림이었어요. 음악이었어요. 왕세자 시절 이용이 쓴 글을 보면 감수성이 얼마나 깊은지 느껴져요. 시 한 편에도 감정이 넘쳤고 그림 한 장에도
섬세함이 담겼어요. 조선 역사를 통틀어 이렇게 예술적 감수성이 뛰어난 왕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예요. 어쩌면 그 외로움이 이용을 예술로 이끈 건지도 몰라요.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글로, 그림으로, 음악으로 풀어낸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요. 1494년 성종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용의 나이 19이었어요. 왕위가 그에게 넘어왔어요. 조선의 10번째 왕, 연산군이 된 거예요. 즉위하던 날 연산군의 표정이 어땠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기쁜 표정이었을까요? 무거운 표정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것 같아요. 왕이 됐지만 여전히 어머니가 없는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 관한 진실은 아직 그에게 닿지 않은 상태였어요. 시한폭탄처럼 언젠가 터질 날을 기다리면서요. 두장, 패비 윤씨, 지워진 어머니, 연산군이 왕이 됐어요. 19살이었어요. 어리다면 어린 나이였지만 총명했어요. 즉위 초반에는 나름 정치도 했어요. 신하들 말도 들었고 경연에도 나갔어요. 성종이 닦아놓은 나라를 잘 이어가려는 의지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저 왕 괜찮겠다고요. 근데 연산군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해결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였어요.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게 없었어요. 이름도 몰랐어요. 얼굴도 몰랐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왕이 됐으니까 이제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왕인데 못 알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물어볼수록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신하들이 눈을 피했어요. 기록을 찾으려 하면 없었어요. 궁한 깊숙한 곳에 뭔가 감춰진 느낌이었어요. 도대체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연산군이 태어나기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1473년이에요. 성종에게는 왕비가 있었어요. 공의 왕후 한씨였어요. 근데 이 왕비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도 없이요. 성종은 새 왕비를 맞이해야 했어요. 간택이 시작됐고 뽑힌 사람이 윤씨였어요. 윤씨는 아름다웠어요. 똑똑했어요. 성격도 강했어요. 자기 생각이 뚜렷한 여자였죠. 성종은 윤씨를 총애했어요. 그리고 1476년 윤씨가 아들을 낳았어요. 바로 이융이었어요. 연산군이요. 어머니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왕세자를 낳은 거예요. 이제 윤씨의 자리는 더 단단해진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궁궐이라는 곳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왕비 자리는 단순히 왕의 사랑만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었어요. 대비들의 눈치를 봐야 했고 신하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고 궁 안에 수많은 암투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어요. 윤씨는 그게 힘들었어요. 성격이 강하다 보니 참는 게 어려웠어요. 감정을 숨기는 게 어려웠어요. 억울한 게 있으면 표현했어요. 화가 나면 화를 냈어요. 그게 문제가 됐어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이 생겼어요. 윤씨가 핥힌 거였어요. 왕의 얼굴에 손을 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아세요? 조선에서 왕의 얼굴에 손을 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왕비라도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용납이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성종이 분노했어요. 대비들도 나섰어요. 윤씨를 내쳐야 한다고요. 1479년이에요. 윤씨가 왕비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패비가 된 거예요. 궁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아들 이융을 두고요. 이융의 나이 3살이었어요. 3살짜리 아이가 어머니와 헤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기억도 못할 나이였어요. 그게 더 슬픈 거예요. 어머니 얼굴조차 기억 못할 나이에 헤어진 거니까요. 궁 밖으로 나간 윤씨의 삶은 처참했어요. 왕비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성종은 윤씨를 잊으려 했어요. 아니, 잊어야 했어요. 패비를 그리워하는 왕이라는 게 알려지면 안 됐으니까요. 윤씨는 그렇게 혼자 버려졌어요. 그리고 1482년이요. 사약이 내려졌어요. 패비 윤씨에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기록에 남아있어요. 왕실을 저주했다는 말도 있고 불온한 행동을 했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진짜 이유가 뭔지는 지금도 명확하지 않아요.
분명한 건 하나예요. 윤씨가 사약을 받고 죽었어요. 아들 이웅의 나이 6살이었어요. 6살짜리 아이의 어머니가 사약을 마시고 죽었어요. 아이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윤씨가 사약을 받으면서 손수건에 피를 뱉었대요. 그리고 그 손수건을 간직해달라고 했대요. 언젠가 아들에게 전해달라고요. 피 묻은 손수건이었어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어요. 그 손수건이 훗날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연산군은 이 모든 걸 몰랐어요. 왕이 돼서도 몰랐어요. 아니, 알 수가 없었어요. 궁 안에서 이 이야기는 철저하게 금기였으니까요.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왜 없어졌는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 터질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화산처럼요. 세장, 좋은 왕이었던 시절. 1494년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어요. 19살이었어요. 조선의 신하들은 새 왕을 지켜봤어요. 어떤 왕이 될지 가늠하려 했죠. 총명하다는 말은 들었어요. 글도 잘 쓰고 감수성도 깊다는 말도 들었어요. 근데 왕세자 시절 총명한 것과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건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그런데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정말로요. 즉위 초반 연산군은 경연에 성실하게 나갔어요. 경연이 뭔지 아세요? 왕과 신하들이 함께 모여 책을 읽고 토론하는 자리예요. 쉽게 말하면 왕의 공부 시간이에요. 귀찮고 딱한 자리였지만 좋은 왕들은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연산군도 나갔어요. 열심히 들었어요. 질문도 했어요. 신하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왕 괜찮겠다고요. 민생에도 관심을 보였어요. 백성들이 힘들다는 말을 들으면 귀를 기울였어요. 억울한 일이 있다는 상소가 올라오면 살펴봤어요. 아버지 성종이 닦아놓은 나라를 잘 이어가려는 의지가 보였어요. 그런데 연산군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면이 있었어요. 예술이었어요. 조선 역사를 통틀어 연산군만큼 예술적 감수성이 뛰어난 왕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예요. 시를 썼어요. 그것도 아주 잘 썼어요. 연산군이 쓴 시들을 보면 감정이 얼마나 섬세한지 느껴져요. 기쁨도 슬픔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다 글로 담았어요. 음악도 좋아했어요. 그림도 알았어요. 궁중 연회를 기획할 때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어요. 색깔 하나, 소리 하나에도 의미를 담으려 했어요. 어쩌면 어릴 때부터 외로웠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술로 풀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예술적 감수성이 양날의 검이었어요. 감수성이 깊다는 건 상처도 깊이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연산군은 비판에 약했어요. 신하들이 간언을 올리면 귀를 기울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달랐어요. 자기가 틀렸다는 말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어요. 자존심이 강했거든요. 조금씩 충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신하들은 원래 왕에게 직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게 있으면 말해야 하는 게 신하의 역할이었으니까요. 근데 연산군은 그게 불편했어요.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1498년이에요. 무사화가 터졌어요. 김종직이란 학자가 쓴 글이 문제가 됐어요. 세조가 단종을 몰아낸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글이었어요. 김종직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는데 그 제자들이 화를 입었어요. 수십 명이 채용되거나 귀양을 갔어요. 살인파, 즉 원칙을 중시하는 신진학자 세력이 큰 타격을 받았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즉위 초반에 그 온화하고 총명한 왕은 어디 갔나 싶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연산군은 달라진 게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상처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외로웠고 어머니 없이 자랐고 차갑고 딱딱한 궁궐에서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 상처가 서서히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폭발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피 묻은 손수건이 아직 그에게 닿지 않았거든요. 내장 진실을 알게 된 날, 1504년이에요.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 지 10년이 됐어요.
그 10년 동안 조선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무호사화로 살인파가 꺾였고 신하들은 점점 왕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직원하는 사람이 줄었어요. 경연에 나오는 왕의 표정도 예전과 달랐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었어요.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어요. 그 균형이 한순간에 깨지는 날이 왔어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기록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기록에는 누군가 고의로 흘렸다고 나와요. 어떤 기록에는 연산군이 직접 파헤치다가 알게 됐다고 나오고요. 어쨌든 결과는 같았어요. 연산군이 어머니의 진실을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패비가 된 것도 알게 됐어요. 사약을 받고 죽은 것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관여한 신하들이 누구인지도 알게 됐어요. 그 신하들이 누구였을까요? 이미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들 중에는 연산군이 조정해서 매일 마주치던 얼굴들도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연산군에게 가져온 게 있었어요. 손수건이었어요. 오래되고 낡은 손수건이었어요. 거기에 검붉게 굳어버린 얼룩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피였어요. 사약을 받던 날 피를 뱉으며 손수건에 담았던 그거였어요. 언젠가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했던 그거였어요. 연산군이 그 손수건을 손에 쥐었어요. 그 순간 연산군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울었을까요? 소리를 질렀을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굳어버렸을까요? 아마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3살에 헤어진 어머니였어요. 얼굴도 기억 못하는 어머니였어요. 그 어머니가 사약을 마시고 죽으면서 피 묻은 손수건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자기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평생 억눌려 있던 게 한꺼번에 터지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느꼈던 그 빈자리,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도 왜 없는지 물어볼 수 없었던 그 답답함, 왕이 돼서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그 침묵,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의 끝에 분노가 있었어요. 차갑고 단단한 분노였어요. 연산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패비 윤 씨에게 왕비의 칭호를 돌려달라고 했어요. 제사를 지내달라고 했어요. 신하들이 반대했어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이라고 했어요. 패비는 패비였고 지금 와서 다시 왕비로 추승하는 건 선왕의 결정을 뒤집는 일이라고 했어요. 연산군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선왕의 결정이요. 아버지의 결정이요. 어머니를 죽게 만든 그 결정이요. 신하들의 반대가 연산군을 더 자극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어머니를 죽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명예도 돌려주지 말라는 거잖아. 분노가 방향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배출에 관여한 사람들, 그 결정에 찬성한 사람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미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연산군은 둘 다 용서할 생각이 없었어요. 갑자사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조선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그 사건이요. 5장 피바람 갑자사화 1504년이에요. 연산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용하고 차갑게 움직였어요. 감정이 폭발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날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차분하게, 치밀하게 한 명 한 명 이름을 떠올렸어요. 어머니 폐출에 관여한 사람들이었어요. 명단이 만들어졌어요. 살아있는 사람, 이미 죽은 사람 전부 포함됐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잡아들였어요. 죽은 사람은 무덤을 팠어요. 조정이 얼어붙었어요. 신하들이 숨을 죽였어요. 어제까지 멀쩡하게 출근하던 동료가 오늘 아침 끌려나가는 걸 보면서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처형이 시작됐어요. 어머니 해출을 찬성했던 신하들이 죽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반대 한마디 제대로 못했던 사람들도 죽었어요. 죄목은 하나였어요. 왕의 어머니를 죽게 만든 죄였어요.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들 차례가 왔어요. 무덤을 파헤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부관참시였어요. 살아서 처벌받지 못했으니 죽어서라도 벌을 받으라는 거였어요. 신하들이 손을 떨면서 삽을 들었어요. 무덤이 파헤쳐졌어요. 관이 드러났어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시신에
칼이 내려쳤어요. 그 명단 안에 한명회가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남자요. 70세까지 살면서 조선 최고의 권세를 누리다 조용히 눈을 감았던 그 남자요. 죽은 지 17년이 됐는데 무덤이 파헤쳐진 거예요. 한양 저작거리에 잘린 머리들이 내걸렸어요. 백성들이 그 앞을 지나면서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말을 했다가는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조선이 공포에 잠겼어요. 근데 연산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분노가 어느 정도 풀렸을 때 이미 연산군은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분노가 습관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어머니 때문에 시작됐어요. 근데 점점 범위가 넓어졌어요.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신하들도 처벌했어요. 직원하는 사람들도 처벌했어요.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도 처벌했어요.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경연을 폐지했어요. 신하들과 책을 읽고 토론하는 그 자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관을 유흥공간으로 바꿔버렸어요.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성경관이요. 거기서 공부하던 학생들을 내쫓고 기생들을 불러들였어요. 흥청이란 이름을 붙였어요. 연산군이 불러들인 기생들이었어요. 그 흥청들이 흥청망청 놀았다는 데서 흥청망청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신하들이 공포에 떨었어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아침 끌려나갔어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냥 연산군 기분이 나쁜 날이면 누군가 화풀이 대상이 됐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직원했다가는 죽었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나라가 무너져가는 걸 눈앞에서 보는 거였어요. 신하들은 그냥 숨었어요. 눈에 띄지 않으려 했어요. 백성들은 더 힘들었어요. 연산군이 사냥터를 넓히겠다며 한양근교 백성들을 강제로 내쫓았어요. 살던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한강변의 좋은 땅들이 전부 연산군 유흥공간이 됐어요. 세금은 올라가고 백성들 삶은 무너져 갔어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산군이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머니 사건이 방아쇠를 당긴 걸까요?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외로웠어요. 상처가 깊었어요. 감수성이 너무 강해서 그 상처가 더 크게 쌓였어요. 어머니의 진실은 그 모든 게 한꺼번에 터지는 계기가 됐어요. 근데 터지고 나서 그걸 통제하지 못한 건 연산군 자신이었어요. 분노가 나라 전체를 집어삼키도록 내버려둔 건 결국 그였어요. 조정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왕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은밀하게 오가기 시작했어요. 중종반정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어요. 6장, 흥청망청의 끝, 1506년이에요.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 지 12년이 됐어요. 12년 동안 조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즉위 초반 경연에 성실하게 나가던 그 왕이 지금은 성균관을 유흥공간으로 바꾸고 기생들을 불러들이고 있었어요. 신하들은 숨었어요. 백성들은 신음했어요. 나라가 방향을 잃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연산군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원하는 걸 다 가졌어요. 아무도 뭐라 하지 못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신하들을 죽이고 아무리 무덤을 파헤치고 아무리 어머니한테 왕비 칭호를 돌려드려도 어머니는 이미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연산군이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유흥이었어요. 술이었어요. 음악이었어요. 흥청이라고 불리던 기생들이 수천 명으로 늘었어요. 전국에서 아름다운 여자들을 강제로 뽑아 궁으로 불러들였어요. 남편 있는 여자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딸을 빼앗긴 아버지들이 통곡했어요. 남편을 빼앗긴 부인들이 울었어요. 연산군은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듣지 않으려 했어요. 한양 도성 안팎이 연산군의 사냥터가 됐어요. 사냥을 좋아했어요. 말을 타고 달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려면 넓은 땅이 필요했어요. 경기도 일대 백성들이 강제로 쫓겨났어요. 대대로 살아온 땅에서요. 갈 곳도 없이 쫓겨난 거예요. 항의하는 사람은 처벌받았어요.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처벌받았어요. 침묵만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어요. 조정은 껍데기만 남았어요. 신하들이 있기는 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했어요. 절을 올렸어요. 근데 아무도 못했어요. 직원했다가 죽은 사람들을 봤으니까요. 바른 말 했다가 귀양 간 사람들을 봤으니까요. 그냥 왕이 하자는 대로 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눈을 감았어요.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침묵을 선택하면서 조금씩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모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성희안, 박원종, 유순정, 이 이름들을 기억해 두세요. 이들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연산군 밑에서 조선이 계속 하다가는 나라 자체가 없어질 것 같았어요. 밀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왕을 바꿔야 한다고요. 1506년 9월이에요. 거사가 일어났어요. 중종반정이에요. 박원종을 중심으로 한 신하들이 군사를 일으켰어요. 궁으로 들어갔어요. 연산군을 끌어내렸어요. 저항이 없었어요. 연산군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12년 동안 수많은 신하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짓밟고 나라를 유흥공간으로 만든 왕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게 연산군의 12년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를 갔어요. 왕에서 하루아침에 죄인이 된 거예요. 화려한 궁궐 대신 초라한 유배지였어요. 수천 명의 응청 대신 아무도 없는 고독이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불과 2달 만이었어요. 1506년 11월 연산군이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31살이었어요. 죽은 이유가 뭔지는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어요. 병이었다고도 하고 충격으로 몸이 무너진 거라고도 해요. 어쩌면 그냥 살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요? 왕이 아닌 연산군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어머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자기를 지켜줄 사람도 없는 그냥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외로웠던 그 아이가 결국 외롭게 죽은 거예요. 7장 에필로그 역사는 그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연산군이 세상을 떠났어요. 31살이었어요. 조선의 왕으로 12년을 살았고 유배지에서 2달을 살았어요. 화려했던 시간보다 초라하게 끝난 시간이 더 기억에 남는 삶이었어요. 강화도 유배지에서 눈을 감은 그 남자를 아무도 왕으로 불러주지 않았어요. 묘도 없었어요. 그냥 연산군이었어요. 왕이었다가 쫓겨난 사람이란 뜻의 그 이름으로요. 역사는 연산군을 폭군으로 기록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수백 명이 죽었어요. 억울하게 쫓겨난 백성들이 있었어요. 무덤이 파헤쳐졌어요. 나라가 무너질 뻔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연산군이 처음부터 폭군이었던 건 아니었다는 걸요. 3살에 어머니와 헤어졌어요. 왜 어머니가 없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차갑고 딱딱한 궁궐에서 혼자 컸어요. 외로움을 글로, 그림으로, 음악으로 달랬어요. 총명했고 감수성이 깊었어요. 그 모든 게 쌓이고 쌓인 상태에서 어머니의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피 묻은 손수건을 손에 쥔 그 순간 연산군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저는 오늘 연산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만약 어머니가 죽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누군가 어린 연산군 곁에서 제대로 안아줬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 피 묻은 손수건이 그에게 닿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역사가 달라졌을까요?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그 총명함과 예술적 감수성으로 조선 역사에서 손꼽히는 왕이 됐을 수도 있어요. 시를 쓰고 음악을 알고 백성을 챙기는 왕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연산군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한테 던지는 게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상처를 안으로 사기면 무너져요. 상처를 밖으로 터뜨리면 주변을 다 태워버려요. 연산군은 밖으로 터뜨렸어요. 그것도 나라 전체를 향해서요. 근데 그 분노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결국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궁궐에서 가장 외로웠던 그 아이요. 강화도 어딘가에 연산군의 묘가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요. 왕릉이 아니에요. 그냥 작고 조용한 묘예요. 거기 가보면 이런 생각이 든대요. 저 안에 있는 사람이 조선을 뒤흔든 폭군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요. 너무 조용하고 너무 쓸쓸하다고요. 어쩌면 그게 연산군의 진짜 모습이었는지도 몰라요. 화려한 궁궐에서 수천 명을 거느렸지만 결국 가장 원했던 건 어머니 품이었던 그 사람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연산군은 폭군이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동시에 3살에 어머니를 잃은 아이였어요. 그것도 맞아요. 역사는 늘 이렇게 복잡해요. 나쁜 사람한테도 슬픈 사정이 있고 비극적인 결말에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는 게 역사를 읽는 진짜 재미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엄마의 죽음을 알게 된 날, 조선이 무너졌다. 연산군 이야기였어요.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